우원식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추모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이재명 후보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준석 후보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주권 개헌을 이루겠다며 추모했습니다. 범보수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오늘 저녁 대선 후보 두 번째 TV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지지율 변화와 단일화 논의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직접 봉하마을로 향해 묘역을 참배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메시를 내놓으며 추도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흩날립니다.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그 미래를 온전히 국민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절박한 마음으로 담장을 넘은 것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깨어있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함께 계엄군에 맞섰고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역행을 막고 시대를 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던 당신의 말씀 그대로 지난 겨울 우리는 그 미래와 만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TV토론 준비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봉하마을로 향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은 없지만 노무현인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정당에서 시작했던 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TV토론 준비로 봉하마을을 찾지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섰던 분이라고 회고하며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국민 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강력한 부인에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여전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하마을을 찾은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정치 과정에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인 이 후보의 안전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결국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글쎄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SNS에 40년 만에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는 함께할 일이 없다고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IMF 사태를 일으킬 퍼주기를 획책하는 환란 세력이 오늘도 뻥 공약을 들이밀며 어떻게 빠져나가려 할지 궁금하다고 이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10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사명권 제한 등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해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를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도 분명히 담았습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개신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분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갈등하고 또 분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화합 그리고 통합이 중요하다 했는데 같은 뜻으로 의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에 대해 오늘 김문수 후보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바로 정면을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네요. 대선 후보 TV 토론회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대선 후보 토론회인데 네. 이제 선거일까지 11일이 남았습니다. 총 3번의 TV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 8시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1차 토론회가 경제 분야였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네. 우리가 직면한 이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또 이 초고령 사회의 연금 의료 개혁 등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1차 토론은 경제 분야였었는데요. 여러 이제 후보들의 발언들이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픽으로 이제 핵심 내용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네. 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을 통한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 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 적용과 또 생산성 향상을 강조를 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재분배 부분의 강화를 좀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되는 대선 TV 토론 두 번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단일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주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25일부터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네. 24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단일화를 이제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방금 뭐 리포트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러브콜 상황도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바로 어제 국회 여기 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잖아요. 네. 강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의 단일화 발언, 또 여기에 일각에서 단일화 거래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네. 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단일화는 없다,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재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있고 또 남은 시간을 보더라도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좀 무세한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조금 전 리포트를 보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과 함께할 것이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바로 이제 반박하면서 나는 내란 세력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반대 입장,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대선 총정리. 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이제 투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대선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키워드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네. 그 소 주제도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책자형 선거 공보인데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아마 이번 주에 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들의 정보도 있고요. 공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선택에 네. 있어서 신앵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선거 공보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공보물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크기, 뭐 그냥 이런 순서 준비한 뭐 이제 기간 이런 순서대로 좀 공보의 그 내용물이 좀 많고 적고 그런 차이들이 일단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차이들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개혁신당 건가요? 이준석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왜냐하면 또 화면에도 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직접 손글씨로 쓴 인사말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악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필이에요? 진심을 전하고자 손글씨체로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눈길이 갔고.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선거 공보. 황교안 후보가 이번엔 무소속으로 나왔군요. 네. 근데 선거 공보를 보면 이제 작은 한 장인데요. 저거보다 이제 확실히 작긴 한데 네. 후보자 속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 저기 보이시죠? 진짜 네. 뭐 상단에 이제 QR 코드가 있네요. 네, 저기를 찍게 되면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 후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차별화됐다 이런 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또 소 주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제는 투표인데요. 제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신앵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몇 명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힌트라기보다 기호는 8번까지 있습니다. 기호가 8번까지 있는데 네, 중도 탈락자들이 좀 몇 명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몇 명일까요? 그래서 아마 6명 아니면 7명인 것 같은데요. 네. 아시면서 조금 전에 선거 공보를 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비어있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3번과 6번이 비어 있었는데 3번, 6번이 탈락했군요. 네, 이 빠지게 된 거죠. 3번 빠지게 같은 된 경우는 거죠.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고 네. 기호 6번 이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는 지난 19일 후보직 사퇴를 해서 이제 6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뭐 1번부터 쭉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 기호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네. 이 기호 부여 방식에 좀 궁금증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과 6번이 빠진 1, 2, 4, 5, 7, 8 최종 후보들의 이제 기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기억을 제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다음 문제도 좀 하나 내볼 텐데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29일과 30일 이틀간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본 투표일인 3일, 다음 달 3일 투표 시간도 사전 투표 시간과 똑같은 오후 6시에서 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맞다, 틀리다.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투표 시간이 8시까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 대선 방송 시작이 7시 30분으로 네. 그 전엔 5시 30분에 했는데 네. 좀 뒤로 갔습니다. 네. 8시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선거가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리 선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에 보면 오후 8시까지로 거리 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8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고 본 투표, 다음 달 3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 키워드는 선거 유세송으로 정하셨죠? 네.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띄운 건 뭐니 해도 노래고 네. 큰 유세송이 이제 한 몫을 차지하는데 네. 오늘 이슈픽의 마지막은 그래서 유세송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또 신앵커한테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질문이 좀 많은데 예. 이번 선거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강렬하게 남는 그 노래나 유세송 있으신가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네. 어디 편이냐 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저는 언급을 이제 좀 순수하게. 그러면 그냥 제가 할까요? 예. 김 기자 직접 그게 해주시죠.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곡은 질풍가도입니다. 질풍가도. 네, 아마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이제 네. 귀에서 이제 이 노래구나라고 이제 아실 텐데 이 유세송 같은 경우는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세송인데 같은 노래 다른 가사입니다. 들어보시면 이 같은 노래지만 그 후보들에 맞게 좀 개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해서 들어보시면 좀 재밌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같은 곡, 다른 가사, 유세송을 연달아 드리면서 오늘 주간 이슈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때보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등 더 큰 과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입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혁, 노후 빈곤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법적 가입 대상이지만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합의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기간을 더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 기금이 고갈이 돼서 깡통연금이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도록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정한 연금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지금 당장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에게 연금 납입 부담을 다 떠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에 시행하고 국고를 조기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즉시 부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아래 한국에 주둔해온 만큼 미국을 설득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일에 모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례적으로 모든 당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들을 투철한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써온 주역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승리를 향해 끝까지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제도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과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정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2차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지난 첫 번째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실질적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후보들이 어떤 활약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그 관전 포인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5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잘 들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둘이는 뭐 서로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 네거티브도 시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한 뒤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연금 및 의료 개혁,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세부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문제 개선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청년 세대의 연금 개혁의 참여 확대를 강조할 전망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최근 방문한 성남시 의료원의 누적 적자 상황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를 겪는 시군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팔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데 최소한도 앞으로 모든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청년 인구 이상의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그분들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거의 한 200여 개의 경상이 침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의 재원 대책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외에도 토론 주제인 갈등 극복과 통합 등이 해석의 여지가 넓을 수 있는 만큼 부정선거와 탄핵, 그리고 단일화 논란과 신변 안전 등 각종 현안을 두고도 서로 날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토론에 임하며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와 경쟁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정책 비전에 대한 후보 자신의 확신과 전달 능력,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등 대통령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모쪼록 오늘 후보들이 각자 자신의 식견을 마음껏 펼쳐 유권자들의 변별력을 높이고 선택의 폭 또한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대선 후보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 갈등과 연금, 의료개혁, 기후위기 등 사회정책 분야를 놓고 맞붙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던 기본사회 구상이나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의제를 놓고 경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두 분께서는 오늘의 토론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한번 우리 정은혜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지지율이 토론에 대해서만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토론도 잘 하셨고 그래서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익산의 한 모녀가 나란히 그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요. 근데 이제 큰따님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수급에서도 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큰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나가셨는데 그럼 수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신청을 못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좀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후보들이 좀
좀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정치 공방을 펼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게 전 정말 정파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회적인 또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의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좀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죠. 이게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뭐 의료라든지 복지, 뭐 노동 이런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지난 3년간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책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도 보수 이런 거 이제 막판에 표방하시긴 하셨지만 그간의 행적을 표현하기로는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가 이 점을 좀 잘 파고 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그 민낯을 좀 파헤치려고 할 것 같고, 그 점을 좀 이렇게 뭐 염두에 두면서 뭐 구체적으로는 노란봉투법 뭐 이런 노동악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운동의 대부이셨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직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셨죠. 이분하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좀 기대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하고 공공의료원 지원을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뭐 정말 담백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그 실책했었던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라고 실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발 때문에 뭐 실패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뭐 혼란의 또 그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두 후보의 이야기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연금 재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공동의 목표지만, 지금 이번에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8년 늦추는데 그치는 그 모수 개혁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장했었던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뭐 주장했었던, 하지만 관철하지 못했던 이 자동 조정 장치, 예, 이런 것 검토하고 또 연금 개혁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 소개해 보면 지금 들어볼까요? 예, 다소 파격적인 신구 연금을 이원화하겠다. 이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에 굉장히 보호하려는, 예. 그래서 기존의 가입자들하고 새로 들어가는 이 청년 세대의 가입자는 아예 분리해서 재원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다소 파격적이지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을 법한 그런 지금 공약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은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그래서 특히 좀 뭐 말을 계속 비꼰다든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도 뭐 변명을 뭐 이유를 들긴 했지만 막 얼굴이 굉장히 좀 상기된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신공격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마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 그 소득이라든지 기본 사회 같은 구상은 정말 인간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포퓰리즘으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식의 토론 방식은 사실은 당장은 뭐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들어볼까요? 네, 그거 사실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민주당 강령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한 적이 있어요. 중도 보수 표방할 때 잠깐. 네,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여야가 지금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그 극명하게 노선에 있어서도 갈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는 이 보수 우파 이념에 아주 충실하고 또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 또 개인의 창의와 경쟁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리고 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친 두 분의 모습,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오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오늘 이렇게 두 분도 블랙으로 갖춰 입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은 후보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아니라 처벌해도 시원찮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는 걸지 이 후보 선거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볼까 하는데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좀 제가 소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인지는 주기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우연히 또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또 의상이 잘 매치가 됐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오늘자 갤럽 조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PK, TK에서 지지층 결집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면에 그치면 안 되고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처벌해야 된다. 아니면 기본 사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결집을 호소하는 행보죠. 네, 두 후보의 격차가 바로 직전 조사에서 20%가 넘게 났던 것에 비해서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또 10%긴 하지만 두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갤럽에서는 지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또 첫 대선 TV 토론이 모종의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 이런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결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고요. 저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5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완성하시지 못했던 미완을 본인이 완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인연이 있는데요. 연수원 시절 당시에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을 들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과 능력으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짐을 하셔서 사실은 이런 정치 활동에도 관여를 하게 되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노무현 정신,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완성하고 해결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당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요. 항시 당에 존재하는 기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불평등과 불안정한 시대를 돌파할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도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윤리적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 같은 부분은 저는 무슨 선거 전략이라든지 지지층 결집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과거를 애도하고 또 현재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준석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정당에서 시작한 마음을 잘 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단일화는 없다라고 재차 못을 박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타인의 입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보가 끝까지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고 과연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전 대변인. 일단 보수 진영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오늘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네, 비슷합니다. 예. 오히려 넘었습니다. 1% 네. 더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 첫 번째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갤럽 조사 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당이 여태까지 말해왔었던 형식적인 단일화 조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어차피 이길 수 없으면은 사실 단일화의 그 토대가 안 된다고 지금 봤던 건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토론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예측상으로는 굉장히 또 이준석 후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예상과 달리 지금 거기서 주춤하고 김문수 후보가 더 이 결집과 또 토론에 있어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래서 올라간다면 아마 특별한 선택이 없이도 저절로 단일화가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제 그냥 중도 사태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화학적으로 좀 결합하려면 말하자면 그 표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전직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당에서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새로 신당을 만드는 과정이 창당하는 과정이 사실 자연스럽지 않았죠. 굉장히 억울하고 좀 불명예스럽게 축출되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마음의 앙금이라는 말로 표현 안 될 만큼 어쩌면 이제 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피해자 마음이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좀 정말 정중하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그런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사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심정적으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이준석 후보가 원한다 그러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지지율 이번에 나온 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4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서 10% 그래서 아까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보수 진영에서 1%포인트 더 높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라도 한번 읽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평생 지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약자에 대한 보호, 사람 중심의 가치와는 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봉화 방문은 진심이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으로 그런 포장하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본받고 싶다면 노무현이 아닌 그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과 가치를 따르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그 이준석 후보 캠프에 병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무슨 또래 룸살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SNS에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그 잘못된 보도들을 퍼날르면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본인은 작은 정당이다, 외로운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굉장히 좀 고립감을 가진 단일화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으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자기가 지금 보면은 또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또 이런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위법적인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차기 당권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대신 대선 후보는 뭐 김문수로 단일화하자는 뭐 그런 것들을 SNS에 폭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대한 매수라든지 이해 유도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캠프 내에서도 그런 단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노무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는데 저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 그냥 쇼잉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또 각자 의견을 또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보다는 자강에 좀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전에는 골든 크로스가 또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있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전 당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하는 좀 이례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죠? 네네, 전 당원한테 이제 홍보특보로 임명장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그 임명장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아마 당원들한테 순차적으로 문자로 발송된다고 네, 이미지 파일로 올 건데요. 네, 실물은 아니고요. 이미지 파일로. 네. 그 아마 그건 좀 현실적으로 전달하기가 힘드니까요. 전 당원이 많으니까 지금 한 4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오늘부로 홍보특보가 되었는데 네. 여러분이 곧 김문수,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자가 왔고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사실 이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선거 운동을 할 때 현장에서 할 때도 당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3명만 설득해서 네, 우리 후보를 찍게 만들어라. 네. 그러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당원들에게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뭐 당으로부터 뭐 더 나가서 이제 김문수 후보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죠. 그렇죠. 본인이 이런 부여받은 임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란 홍보특보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정은혜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도 뭐 이번 선거에서 임명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임명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무슨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는 책임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홍보특보로 일괄 임명한 것이다, 뭐 당원을 한 것은 저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지금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그 임종성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임명장을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또 그 SNS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분은 신청한 적이 없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의원이시고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직총괄본부장이라는 그 임명장을 받게 됐고요. 더 큰일 날 것은 지금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6,600명이나 되는 교사분들이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저는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본인들이 이제 뭐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전시 효과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나 정책 신뢰와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임명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사람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물론 당원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닌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공된 임명장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임기 단축 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세웠었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 단축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놨었는데 이 3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문수 후보의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랑 계속 엇갈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이 거대 야당의 경우와 또 대통령의 또 그런 권력이 서로 부딪혀서 네. 굉장히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서 이번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2028년도 4월 총선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적 결단을 해서 본인은 3년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개헌을 하고 내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4년 중임제와 연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죠.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이게 차이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이게 원래 개념은 하나일 텐데 양쪽 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어쨌든 그 우리 당 입장은 4년 중임제라는 거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을 하되 기간이 8년 초과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연임제라는 거는 2번 연이어서 하고 8년 한 다음에 또 쉬고 또 나중에 다시 또 8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뭐 이런 의도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공세를 했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또 균형 있게 이제 하자면 그랬더니 민주당은 이제 연임이라는 게 진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푸틴이나 뭐 트럼프 이런 게 뭐 장기 집권을 연임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개념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네, 결론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 128조에서 임기 연장 또는 연임, 중임 이런 개헌은 개헌 당시에 그 재임 중인 대통령한테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 그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사상 3선 개헌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그 장기 집권을 시도하려고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헌정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헌법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거는 막 짜는 게 헌법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론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균형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의 홍보특보이신 만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임기 3년 단축 발언이 굉장히 좀 네.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이 헌법을 바꿔서 본인은 3년 임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는 대통령은 뭐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법조항이 단축은 되고 본인이 본인 걸 단축하는 건 괜찮고 이 128조의 취지는 네네. 본인이 자기 임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2번 할 수 있게 단임이 아닌 뭐 연임이나 중임으로 바꾸고 본인이 혜택 받는 거 그걸 금지하는 그건 취지입니다.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라는 저는 굉장히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즉흥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도 없던 논의고요. 특히 뭐 중임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 87년제 체제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4년 중임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를 실현할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뭐 의석수도 없고 사실은 이걸 여야 협치로 이끌어낼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제를 제안하고 개헌을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중도와 또 보수에 있는 층을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통합과 화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지금 돼야겠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지금 둘 다 자신의 지지층만 몰두하기만 저는 바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3번째 대통령 후보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주장했고 오랜 시간 연구가 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헌이 수십 년째 계속 이렇게 추진되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꼭 개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